정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과 남양주 왕숙 등에 45조 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에 나서며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2,179억 원을 투입합니다. 핵심 전략 품목과 빠른 대체가 가능한 품목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증권사들의 상반기 순이익이 2조 8천억 원에 달하며 1년 만에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오늘부터 하늘색 수소 택시가 서울 시내를 달립니다. 정부는 국회 수소 충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수소 충전 인프라를 조기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내년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에 사상 최대 규모인 45조 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이 이뤄집니다. 인근 부동산으로 보상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큰 상황인데요. 당장 추석 이후 연말까지 수도권엔 7조 원에 육박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라 보상 지역 일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내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등에서 본격적인 토지 보상이 이뤄집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5조 원에 달하는데 종전 최고치인 2009년 34조 8천여억 원보다 10조 원 이상 많은 돈이 풀리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 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내년 왕숙 1, 2, 하남 교산, 계양 테크노밸리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검암 역세권, 의정부 우정, 안산 장상, 안산 신길 공공주택지구가 토지 보상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부천 역곡,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안양 매곡 등도 오는 10월 지구 지정을 거쳐 내년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되면 뭉칫돈이 주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땅값과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땅값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많은 개발사업지구가 있기 때문에 입도 선매가 생긴 현상이 있고 서울 자금의 일부가 개발 지역 가면 개발 수혜 지역이라고 있잖아요, 옆에. 그렇죠. 이런 땅들을 사는 자극을 하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약간은 보합 국면이긴 한데 이제 추석 이후에 불이 붙겠죠. 실제 추석 이후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사업지구 11곳에 총 6조 6천여억 원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예정입니다. 10월 성남복정 1, 2 공공주택지구, 남양주 진접 2지구, 의왕 월암지구 등에서 토지 보상이 시작됩니다. 이후 구리 갈매 역세권, 과천 주암, 성남 금토지구 등도 토지 보상이 이뤄집니다. 업계에선 오는 2021년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보상도 예정돼 있어 보상금이 인근 지역 부동산에 유입돼 집값과 땅값을 끌어올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조기 공급 안정화 25개 품목은 이미 지난 8월 말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며 이 같은 내용의 소재와 부품, 장비 추경 예산 기술 개발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기술 개발은 공급 안정화가 필요한 핵심 전략 품목과 국산 대체 가능 품목, 원천 기술 역량을 제고해야 할 필수 소재 등 3가지를 중심으로 추진합니다. 이렇게 개발한 소재 부품 장비는 수요 기업의 실질적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테스트베드 확충과 실증 평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증권사의 상반기 순이익이 다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사 56곳의 순이익은 약 2조 8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7%가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실적은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였는데 이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분기별로는 1분기 순이익이 1조 4,567억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2분기 순이익도 1조 3,842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가 늘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하락에 따라 채권 등 운용 수익이 개선됐다며 다만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런 잠재적 리스크가 수익성과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소택시가 오늘부터 서울 시내를 달립니다.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열고 오는 2022년 말까지 실제 운행 데이터를 분석해 성능을 검증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환 운수와 시티택시 등 2개 업체에서 5대씩 총 10대를 운영하고 앞으로 4년에 걸쳐 20대까지 확대 운영될 계획입니다. 하늘색 차체로 꾸며진 수소택시의 요금과 이용 방법은 기존 중형 택시와 같습니다. 서울시는 또 수소 시내버스도 연내 7대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신안산선 착공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16년 만에 삽을 뜬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오래 염원했던 철도망인 만큼 관심도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부에선 안산과 시흥 지역에 고속전철이 들어오는 걸 반기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교통이 좋아지는데 싫어할 이유가 있을까요? 현장을 다녀온 이하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수도권 지역에서 광역 철도망 유치를 원하잖아요. 그 이유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광역교통망 유치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올라가고 이 장점이 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안산의 경우 매번 시장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내걸었던 게 신안산선 유치였거든요.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강남으로 가는 버스를 제외하면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4호선 하나뿐이었기 때문인데요. 인근 지역인 수원의 경우 서울 각지로 향하는 버스 노선이 많고 또 인천의 경우 버스 노선뿐 아니라 급행열차까지 다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안산 지역 주민들에게 신안산선 유치는 더 간절했습니다. 이제 막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죠. 송도에서 청량리를 27분 만에 주파하는 GTX B노선이 예정대로 착공되기 위해서 시도지사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일단 서울로 접근성이 좋아지면 이래저래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국회의원분들의 공약 중에 하나가 유치한다 이런 얘기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열심히 교통망을 유치하는 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주민 입장에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게 분명 좋은 일입니다. 대중교통이 없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있는 게 좋고 또 무엇보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걸 바꿔 말하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이 도시의 핵심 상권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보고 즐길 거리가 다양한 서울로 가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도시로 인구가 흡수되는 빨대 현상을 나타내며 지역 경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교 같은 경우도 대형 백화점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상가 공실이 많은 이유도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딱 정리를 해보자면 인천, 수원 그리고 GTX 유치 이슈가 있는 의정부 등도 해당될 것 같은데 안산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인천이나 수원 그리고 파주, 의정부하고 비교했을 때 안산은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신안산선이 들어서는 안산과 목감, 그러니까 시흥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견고하게 자급자족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 있기 때문인데요. 알짜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도시 안에 일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산과 시흥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공단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일산이나 과천, 김포와는 약간 그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주민들은 도시 안에서 돈을 벌고 도시 안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안산과 시흥은 이 베드타운과는 좀 거리가 있는 도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급자족이 현재 가능하기 때문에 변화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신안산선이 지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안산, 목감 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려는 이런 수요가 있습니까?
네, 제가 어제 안산 일대 부동산을 돌아봤었는데요. 생각보다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는 분들이 안산 지역에서 들어서는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꽤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여의도까지 25분 걸리니까 집에서 나와서 직장까지 도착하는데 1시간 이내로 도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입주를 하려는 수요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서울까지 출퇴근이 편리한데도 그 집값은 저렴하니까 이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안양이나 평촌 이쪽 집값이 오른 이유도 이 똑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많이 오죠, 그거는. 돈이 안 되니까. 그래도 이제 전철 타면 크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되고 또 시간에 비해서 금액이 워낙 싸니까 오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네, 신축 아파트로 따져봐도 30평대가 가격이 5억이 안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을 생각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저렴한 가격과 그리고 또 신안선선 유치로 좋아진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수요를 끌어들이는 모양새였습니다. 실제로 3년 정도 전부터 신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목감 지역의 경우는 일부 단지가 이런 이유로 1억 원가량 집값이 뛰기도 했습니다. 이 신안산선이 목감 지역을 지나가거든요. 형성된 지 20년가량 된 그 안산 신도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목감은 아직 이제 생활 반경이 다 조성이 되지는 않긴 했지만 서울과의 접근성이 훨씬 안산에 비해서 더 좋기 때문에 일부 부동산 중개인들은 목감을 더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목감 주민과 그리고 중개업소 이야기 들어보시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신안산선 보고 들어오는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아파트 카페에 올라온 것만 해도 한 아파트당 한 30% 정도? 거기는 훨씬 비싸요. 목감은 피가 한 1억 5천 정도 뛰었고 분양가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오히려 안산이 더 비쌌는데 지금은 뭐 최하 1억 정도 했고 비싼 데 좋은 것들은 한 1억 5천 정도. 주민들이나 공인중개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실제 상인들은 또 이제 반응이 다르다고 해요. 반응을 좀 들어봤죠? 네, 신안선선역이 들어서는 한양대역과 호수 그리고 중앙역 인근 상권을 돌면서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신안선선 유치 목표가 2024년입니다. 아직 5년가량 남았기 때문에 아직 좀 미리 예측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안산과 시흥 지역이 이전과는 다르게 배드타운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 시민들이 늘면 상인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져서 집값이 뛰고 그리고 덩달아 상권 임대료가 올라갈 텐데 따져보면 상인 입장에서는 그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는 데 치러야 될 비용에 비해서 손님들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 지역 상인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야. 저녁 장사에서 안 되지. 비슷하다고. 뷰를 볼 수 있는 네, 서울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결하고 안산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고 다시 다음날 출근을 하는 게 상권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게다가 주말에는 아예 안산의 경우 월곶이나 대부도 등 외곽 지역으로 나들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안산선 유치로 안산 일대 상권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상인은 적었습니다. 네. 첫 삽을 뜬 신안산선 이야기인데 지역 주민들과 또 상권의 반응은 굉장히 달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부동산팀의 이하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 중심으로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1,100곳에 사물인터넷과 가상현실 등의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 오더, 스마트 미러 등이 가능한 스마트 상점을 도입합니다. 소공인의 경우 스마트 공장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1,000억 원 규모의 성장 촉진 자금을 신설하고 전용 사업에 우선 지원키로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브랜드 화장품 15개 제품의 국내외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이 단품 구매 시 13개 제품은 해외 직구를 할 때
더 비쌌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직구가 일반화되며 화장품도 해외 온라인몰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품에 따라서는 국내 구매가 오히려 더 저렴했다는 겁니다. 소비자원은 6월 25일부터 27일 사이 랑콤과 맥, 바비브라운, 샤넬, 에스티로더 등 5개 수입 화장품 브랜드 15개 제품의 최저가와 현지 세금, 배송료 등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단품으로 구매할 땐 13개 제품의 해외 직구 가격이 국내 구매가보다 적게는 0.7%에서 많게는 95.3%까지 높아졌습니다. 해외 구매가 더 저렴한 제품은 샤넬 블루세럼 아이와 랑콤 이드라젠 집중 수분크림 등 2가지뿐이었습니다. 추석을 맞아 고향으로 떠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장거리 운전에 걱정이 앞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금감원이 안전한 주행을 위해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등 각종 금융 정보를 모아 발표했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 정보를 이소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고향으로 떠나기 전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귀향길 안전은 배가 됩니다. 전국의 마스터 자동차 가맹점 등 보험사와 연계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면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과 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최대 29가지 항목에 대한 무상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이 발생했다면 긴급 출동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긴급 출동 서비스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배터리 충전과 비상급유는 물론 긴급 견인과 긴급 군환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중 제3자가 내 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출발 하루 전날까지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가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 제도에 따라 치료비 전액과 손해배상금 50%까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차량이 보험에 들어있지 않거나 도주한 경우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11개 보험사 중 어느 곳이든 신청하면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속도로 휴게소나 기차역 등에서 신권 교환 등을 할 수 있도록 9개 은행에 14개 이동점포가 운영되며 공항 등에서는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위한 33개 탄력점포가 운영됩니다. 한편 농협은행은 13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KB국민카드는 15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온라인 카드 결제 등 전자금융 서비스가 중단되고 교보생명과 KDB생명, 대신증권 등도 연휴 중 일부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추석을 앞두고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 훈훈한 온정을 나눴습니다. 독거 어르신 요양시설을 찾아 직접 만든 식사를 대접하며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얀색 셰프 복장을 한 이들이 겉절이 등 음식 만들기에 분주합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일일 셰프로 변신한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과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의 김원길 바이네르 대표 등 중소기업인들입니다. 추석을 맞아 독거 어르신 무료 요양시설인 강서구의 잔주강의집을 찾아 직접 음식을 만들며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한 끼 대접에 나선 겁니다. 식사를 하는 어르신들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아요. 너무 고맙고 이렇게 오셔서 우리들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게 너무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매년 추석이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앞장서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해왔는데 올해는 구입한 재료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식사를 대접하는 등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어르신들과 둘러앉아 말벗이 되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생활시설 정리정돈에 나서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습니다. 추석 맞아가지고 우리 독거노인분들 한번 찾아뵙게 됐는데 아주 보람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현장에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뭐가 도와주면 좋은 건지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현장을 한번 직접 찾아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 부이사장인 김원길 바이네르 대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편히 신을 수 있는 신발 30여 켤레를 기부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중앙회와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은
추석을 맞아 전국 각지에 있는 복지시설 76곳에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낮아진 건데요. 이에 국내 1위 컴포트와 업체인 바이네르가 저출산 극복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사람이 경쟁력이라는 철학으로 민간 차원의 출산 장려책을 실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일산에 위치한 한 바이네르 매장. 김원길 바이네르 대표가 돌을 맞은 아기에게 아기자기한 신발을 선물합니다. 바이네르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한 캠페인으로 전국 70개 매장에서 돌을 맞은 아기들에게 유아용 신발을 증정합니다. 매장을 방문해 건강보험증 사본만 제출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행사는 마련된 신발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요즘 아이를 여럿 낳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 신기에도 굉장히 편안할 것 같아요. 이외에도 바이네르는 직원이 셋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장려금 2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사내 복지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가위를 앞두고 마련된 나눔 활동으로 가족 간의 온정을 더했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우리 고객분들이 손주들이 굉장히 이제 막 낳기 시작해요. 손주들한테 이걸 선물해 주면은 좋겠다.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산다는 게 가장 축복받은 게 아닌가. 그런 걸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좀 준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그라민뱅크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무함마드 유누스 교수가 1984년 방글라데시에 설립한 소액대출 은행이자 사회적 기업입니다. 고리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만든 그라민뱅크는 지난 2016년 기준으로 470만 명가량을 빈곤에서 구제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성과를 거둔 그라민뱅크의 모델을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스타트업 기업 글루아입니다. 글루아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국계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입니다. 글루아의 사업은 크게 크레딧 코인과 글루아 코인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레딧 코인은 블록체인상에서 투자자와 자금 유치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블록체인이고요. 신용 기록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거래망입니다. 크레딧 코인을 활용하면 대출자와 투자자, 자금 유치자 등의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저장됩니다. 글루아 코인은 달러 등 법정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암호 화폐로 글루아 월렛이라는 디지털 지갑에 저장되며 자유롭게 송금과 이체가 가능합니다. 글루아가 크레딧 코인과 글루아 코인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업은 금융 소외자에게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신용 기록을 제공하고 무담보 신용 대출을 돕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국가나 기업 등 기관 투자자들을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금융 소외자와 직접 연결해 대출자가 보다 낮은 금리로 안전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개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P2P 대출과 유사한 모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루아 코인과 크레딧 코인을 결합해 디지털 신용 기록을 생성, 저장하고 온라인으로 대출 집행과 원금 상환이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은행 계좌가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글루아 월렛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용대출과 원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투자자들은 자금 유치자들이 대출 금액과 이자율 등의 조건을 명시한 투자 상품, 즉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는 대출 플랫폼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글루아 월렛을 통해 대출금을 글루아 코인으로 받게 됩니다. 대출금 상환도 글루아 코인으로 하게 되며 투자자들은 글루아 코인으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받아 달러 등 법정 화폐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스마트폰 사용 정보, GPS 기록 정보 등 기존 금융기관이 이용하지 않는 정보로 현지 대출 기관을 통해 상환 가능성 확인과 미상환 대출에 대한 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로아의 모델을 활용하면 연대보증처럼 제3자의 신뢰에 의지할 필요가 없고 금융소외 계층이 직접 공식 금융 플랫폼을 통해 돈을 빌릴 수 있어 지하경제의 양지화와 빈곤 감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소액대출 시장은 5조 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글로아는 나이지리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등을 1차 서비스 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대출 대상 인구는 600만 명, 시장 규모는 53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남아시아, 남아프리카 등의 10여 개 파트너사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남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을 먼저 타겟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금융 소외자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기존의 레가시 금융기관들이 서비스하지 못하는 사용자들은 저희 기술은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시장으로부터 먼저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현지 대출기관인 아일라 크레딧과 공동으로 독자적인 신용거래 블록체인을 개발해 지난 4월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도 현지 소액대출업체와 협약을 맺고 신용기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고 베트남에서는 고엽제 피해자 협회와 협약을 맺고 신용기록 인프라 제공과 사회적 재단 기부 등을 통해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 모델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글로아는 유튜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첸에게서 투자를 받았고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 500 스타트업스에서도 투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글로아는 오는 9월부터 대출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포털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제 9월에 저희 파트너사인 아일라 크레딧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자 포털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 9월에 개설된 이후부터 그 아일라 크레딧에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을 이제 얻으실 수 있고요. 이것은 대출에 대한 이자 수익을 이제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미국 금융감독원의 자금 세탁 방지 기준에 맞춘 새로운 사업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도 선보이겠다는 것이 글로아의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 앞두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분주하실 텐데 장거리 이동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오늘 전해드린 단기 운전자 보험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